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컴퍼니 백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네, 오늘 잘 넘기면 좀 쉬죠? 그렇습니다. 저희도 백브리핑도 빨간 날은 쉽니까? 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 대표님이 네, 에코프로 BM 이야기. 약간 떨리네. 논란이 많이 됐고, 내부자 거래 관련해서 뭐 좀 네. 이슈가 있었죠? 예, 내부자 거래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고, 뭐 사실 주가도 많이 떨어졌죠. 네. 워낙 관심이 있었던 기업이고, 근데 어쨌든 내부자 거래와 관련된 회사 측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했으니까 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혹은 내부자 거래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 건지, 와. 이런 거를 아마 잘 설명해 주. 그리고 지난번에 이 에코프로그램 처음 나왔을 때도 댓글에 이거 김수원 대표님이 좀 해줘야 설명 된다. 좀 해줘라, 이런 거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와서 기왕 뭐 이런 거 하기 시작한 거 네, 손에 흙탕물 묻힌 사람이 기왕 다 해라 그냥. 네, 네. 네. 그래서 아마 오늘 핫포테이토 담당. 뜨거운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네, 김수원 대표님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오늘은 에코프로 BM의 내부자 거래 이슈인데 네, 그냥 에코프로 BM에 그런 얘기 좀 있다고 들었어. 정부가 조사한다대. 뭐 작년부터 뭐 그런 얘기가 좀 돌긴 했다면서 네. 정도 알고 계신 분들에게 일단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주 월요일 날 조금 찌라시가 조금 돌았었죠. 예. 그 에코프로 BM 그 내부의 임직원들이 네. 2020년 2월에 음. 그 대형 수주 그 공시가 나가기 전에 네. 사전에 그 수주 정보를 입수를 해서 주식을 그 선취매 미리 이 사들인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이제 찌라시가 좀 돌았는데 네. 그 월요일 날 에코프로 BM 그 주가가 조금 떨어졌어요. 그날. 예. 그런데 워낙에 그때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시장 전반의 영향인 건지 아니면 이 찌라시의 영향인 건지 그게 좀 파악이 안 됐었거든요. 예. 그리고 찌라시 내용이 이제 사실인가 아닌가 좀 긴가민가 했었고 그때 이제 저도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틀 뒤에 1월 26일 날 그 장중에 한국경제신문 온라인 기사로 단독 보도로 그 이 사실이 보도가 됐어요. 예. 그러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급락을 했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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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코프로 BM이 아마 그날 19% 하락한 것 같고 에코프로하고 그 에코프로 HN도 그날 뭐 거의 두 자릿수 정도 하락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바로 그 한경에서 보도를 하고 언론들이 추종 보도를 하니까 회사 쪽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화면을 잠깐만 보시면 요게 이제 회사에서 그 낸 자료인데 네.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 임직원들이 뭐 개인적으로 주식 거래한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네. 회사의 재산상 손실은 그 아니다. 네. 그리고 이 거래한 임직원들이 거래한 그 주식의 규모도 뭐 총 발행 주식 수나 유통 주식 수에 비해서는 좀 적기 때문에 네.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에서 우려하는 거는 개인적인 일탈 행위이고 예.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입장문을 낸 거죠. 네. 예. 뭐 어쨌든 간에 회사에서 제일 우려하는 거는 회사의 이제 주가가 워낙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것을 좀 막아야 되니까 혹시라도 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주주나 투자자들이 많은 우려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그 멘트를 좀 많이 넣어놨더라고요. 예. 여기 보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그런 그 문장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뭘 우려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네. 2020년도 그 2월 3일에 공급 계약이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SK 이노베이션하고 그 당시에 했던 계약이죠. 이게 아주
굉장히 뜨거웠던 계약이죠. 워낙 규모도 크고. 그때 그 하이니켈계 그 이게 에코프로 BM은 이제 하이니켈계 그 양극재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하이니켈계 NCM 양극재 이 중장기 공급 계약을 했는데 저도 그날 이 공시를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규모가 2.7조더라고요. 2조 7천억. 네. 그때 에코프로비엠의 그 매출이 뭐 한 5,800억, 뭐 한 6천억 조금 안 될 때인데 네. 이 매출액 대비해서 465%란 말이죠.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게 계약 기간이 한 10년이나 되는 줄 알았어요. 예. 이게 우리가 이런 계약 공시를 볼 때 항상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게 계약 기간을 봐야 돼요. 그래서 뭐 1,000억 납품한데 이 회사가 1,000억 납품 대단하던데 네. 공급 기간이 30년이야. 그래서 뭐 네. 1년에 얼마 근데 이거는 만 3년이에요. 2020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네. 만 3년 되는 그 짧은 기간에 2조 7천억을 납품을 한다고 하니까 이거 완전히 그 슈퍼 울트라 캡장 대박 공시죠. 네. 그래서 이 공시가 나가고 나서 회사 이제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렇게 그 굉장히 큰 규모의 공시를 하게 되면 우선은 한 30분 정도는 거래 정지를 시킵니다. 이게 이제 시장 규정에 있습니다. 예. 30분간 거래 정지를 시키고 이제 다시 이제 거래를 재개하는데 이때도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 11시 16분에 공시가 나가고 한 30분 있다가 이제 거래 재개를 했죠. 예. 그게 이제 이렇게 다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자본시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조치는 거의 99.999%가 법과 법령과 시행령, 시행세칙 각종 그 규정집에 네. 있는 규정에 의해서 다 조치가 나가는 거지. 그거 네. 없이 그냥 행정기관이 그때 뭐 일시적으로 판단해서 이거 주가가 이 공시가 금액이 너무 큰데 빨리 거래 정지시키자 이렇게는 절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네. 다 규정과 근거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이 수주 공시가 나갔을 당시에 이 주가 흐름을 한번 보세요. 요게 바로 2월 3일입니다. 2020년 2월 3일인데 네. 이렇게 이제 주가가 오르면서 영업일 기준으로 한 15일 정도 주가가 오르다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좀 떨어지다가 그 뒤에 이제 다시 이렇게 쭉 계속 네.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에코프로비엠의 그 장기 주가 흐름을 좀 보면 그 당시에 2020년 수주할 무렵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이제 차트 모양을 보면 이렇습니다. 요 볼록 솟아오른 요 부분 있죠. 그 부분이 왼쪽. 요게 요 부분이에요? 왼쪽 요겁니다. 예. 요거. 예. 요게 이제 요렇게 볼록 솟아오른 부분이 이제 왼쪽 그림인데 그 이후로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 작년 하반기 이제 작년 연말 가면서 이제 좀 떨어지다가 요 지점에서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이렇게 지금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30만 원 초반까지 예. 그렇게 조정이 돼 있습니다. 그 최근 한 달간의 주가 흐름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이게 이제 2022년 들어와 가지고 보면 아무래도 이제 시장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예.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다가 이번에 그 미공개 정보 이용권 내부자 거래건이 터지면서 이렇게 이제 주가가 계속 이제 급락하고 예. 오늘은 아마 조금 오른 것 같아요. 예. 거의 찔끔하고 이제 오른 것 같은데 이런 모양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궁금해하는 건 뭐냐? 자, 구체적인 혐의가 뭐냐? 네. 구체적인 혐의가 뭐냐? 그 다음에 누가 이런 그 짓을 했느냐? 네. 에코프로 내부에서 그 이동채 혐의자들은 누구냐? 회장이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 이동채 회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이냐? 예. 시장에서는 뭐 일부 언론에서는 이제 이동채 회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예. 일부 언론에서는 그냥 임직원들 하면서 두리뭉실하게 좀 표현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니 이동채 회장이 이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이유가 있나? 자기가 오너이고 대주주인데 회사가 잘 나가고 있는데 이런 예. 의문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그 미공개 내부 정보는 어떻게 꼬리를 잡히느냐? 네. 당국에서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 예. 그 다음에 이번 이 사건을 계기로 에코프로 BM의 에코프로 그룹의 그 고위 경영진, 최고 경영진은 어떻게 되느냐, 예. 이건 물갈이 되느냐, 뭐 어떻게 가느냐.
그 다음에 검찰 수사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느냐. 네. 그 다음에 혹시 시장 조치, 예컨대 상장 적격 심사 같은 게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되면 거래 정지가 될 것이고 상패 심사가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그 다음에 이번 사건이 이 회사의 영업에 미칠 영향은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짤막짤막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혐의는 정확하게 말하면 자본시장법 174조 예.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금지를 위반한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을 해서 그 주식을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자본시장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게 누구냐면 법에 보면 그 회사 계열사까지 포함해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에코프로 HN 같은 이 계열사까지 포함해서 그 해당 회사의 그 임직원 네. 또 뭐 대리인이라고 돼 있는데 임직원들이 직무와 관련해서 미공개 그 중요 정보를 알게 되었을 때 주식을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회사 그 자체. 네. 또 계열 회사 그 자체 예. 그리고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중요 정보는 이걸 활용해서 주식을 사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의 주요 주주 이 주요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주요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10% 이상 지분 보유자는 우리가 주요 주주라고 하고 회사에 대해서 이것저것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거든요. 예. 이 주요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게 되면 회사와 관련된 그 알주식 뿐만 아니라 뭐 전환사채라든지 BW라든지 이런 유가증권은 그 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밑에 이제 등등등등 많이 있는데 뭐 예. 그거는 이제 생략을 할게요. 대리인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대리인. 대리인은 이게 뭐 어떤 계약 체결 대리인 같은 걸 말하는 것 같은데 회사의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러면 그 대리인도 알게 된다. 그 체결 로펌의 당사자도. 변호사들이 자문을 하면서 그 계약 체결을 자문하기도 하고 대리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회사에 이 회사가 어떤 M&A를 한다. 굉장히 중요한 수주 계약에 사인을 한다는 걸 알게 되니까 예. 그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첫 번째 이제 이동채 회장이 이제 거기 있느냐 이동채 회장이 좀 안타깝게도 들어 있습니다. 그 이분이 미공개 그 중요 정보를 이용을 해서 예. 주식을 그 사신 걸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명 안팎. 6명 안팎의 임직원인데 네. 여기에 이제 우리 이동채 회장이 안타깝게 아이고야. 지금 들어 있는 형태고요.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여기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동채 회장이 여기 왜 이분이 이렇게 일군 재산도 많고 예. 회사도 나름 잘 나가고 있는데 네. 뭐하러 이렇게 그 본인이 취득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을 해서 주식을 사셨는지. 물론 사람의 욕심이란 게 끝이 없고 특히 돈에 대한 욕심은 끝도 없잖아요. 예. 뭐 이진우 프로 보면 잘 알잖아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계속해서 벌려고 그렇게 예? 여기저기 뭐 겹치기도 하고 언제부터? 한가는 행사가 없잖아요. 예. 8억짜리 차를 타고 다닌다는. 이걸 보면 야 부럽기도 하지만 예. 돈에 사람 대한 욕심 끝이 욕심은 없구나. 정말 끝이 끝이 없구나. 없구나. 예. 1,000억 가지면 2,000억 가지고 싶고 1조 가지면 10조 가지고 싶은 네. 거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항상 고지가 바로 저 앞이야. 특히 이동채 회장은 지분율이 좀 약하잖아요. 에코프로가 지주회사 체제인데 예. 이분 그 혼자 가지고 있는 지분이 한 12, 3%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그 특수관계인들 다 합쳐도 20%가 안 됩니다. 이렇게 예. 지분율이 약한 경영자들이 좀 집착을 해요. 지분에 집착을 하고 뭔가 어디 가서 좀 튀겨가지고 돈을 벌어서 지분을 더 모아야 되겠다는데 많이 집착을 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자 어떻게 잡아냈나? 네. 저게 잡아냈나? 궁금해. 그러니까 궁금하죠. 어떻게 그러니까요. 보통 임원들의 내부 거래는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다른 회사들도. 그렇죠. 사람이 그러면 안 되긴 하지만. 게다가 차명으로 했을 것 같은데. 예. 차명 다 잡아냅니다. 예, 차명 그
계좌를 자 이게 지금 거래소에 우리가 잘 아는 시장감시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이 시장감시위원회에 이제 그 심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조사 분석해서 뭔가 사실관계를 파헤친다는 뜻입니다. 네. 우리 마음 심자가 아니고 법원이 뭐 이렇게 재판을 심리를 한다 할 때 그 심리 쪽도 있고 뭐 여러 이제 이 그 조사 분석하는 그런 인력들이 꽤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어떤 회사가 대형 수주 공시를 하고 거기에서 주가가 이제 오랫동안 급등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주식 매매라든지 호가 상황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뭐 풍문이라든지 공시 나간 거, 뭐 제보 들어온 거, 언론 보도된 거 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갖다 놓고 이제 분석을 합니다. 네. 이 분석을 해가지고 그 이상거래 그 의심 그 종목을 이 종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많은 그 종목들이 주가 변동을 보고 예. 에코프로 BM 이거 갑자기 2월 3일 이후로 주가가 급등하네. 일단은 종목을 추출을 해요. 네. 종목을 추출을 하고 2월 3일 공시가 됐으면 2월 3일 공시 이전에 그 이 주가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예. 거기서 제가 여기 빨간 걸로 계좌를 빨간 걸로 해놨잖아요. 네. 계좌를 적출을 합니다. 계좌 저거 어떻게 알죠, 저걸? 예. 계좌를 깐단 말이에요. 예. 계좌를 깐다는 겁니다. 적출, 그러니까. 장기 적출이 아니고 계좌를 적출한다는 거는 의심 계좌를 다 지정을 해가지고 그 계좌를 싹 다 까는 겁니다. 다 열어본다는 겁니다. 아, 먼저 종목을 선정하고 네, 그 종목에서 이 종목 이게 과거의 가격이나 네. 과거의 거래량을 기초로 해서 그 이제 통계 모델을 돌려가지고 과거의 패턴과는 너무 다른 식으로 움직이는데 해서 이 기준치를 벗어나서 상승을 한다든지 기준치를 벗어나서 하락을 한다든지 거래량이 갑자기 엄청나게 급증을 하게 되면 이상거래 의심 종목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상거래 의심 종목을 딱만 적출을 하고 이상거래 의심 종목 중에서 그 다음에 의심되는 계좌를 그 다음에 이제 적출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적출해낸 종목에 대해서 이제 심리 분석을 하거든요. 이 네. 시감위에 심리 분석 팀들이 다 있습니다. 이 심리 분석하는 팀이 하는 게 뭐냐면 증권 계좌를 까서 그거를 추적 조사를 하는 겁니다. 예. 본인 이름으로 돼 있건 차명으로 돼 있건 다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자, 그래서 기계적으로 많이 추출이 되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모델을 돌리고 예. 이 거래소의 예. 이상매매 그 심리 업무라고 하는 게 이게 자본시장법에도 규정이 돼 있는데 네. 쉽게 말해서 주식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현저한 변동이 있거나 아니면 주식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공시나 풍문 또는 언론 보도가 있었던 네. 이거를 이제 보고 혐의가 있다 싶으면 이걸 이제 그 집중적으로 사실관계를 자세히 조사 분석해서 처리하는 거를 이걸 심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본인 계좌에 그 주식을 샀으면 네. 당연히 그 거래소에서 까보면 이 사람 에코프로 BM의 그 상무인데 예. 1월 27일 날 에코프로 BM 주식을 만주를 샀네. 네. 2월 3일 날 공시됐는데 바로 네. 전주에 샀어. 그러면 이거 족쳐야 되겠구만. 이거 분명히 이 사람의 업무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예. 이게 확실히 이게 그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계좌 본인 명의로 사지 않고 다른 사람의 차명 계좌로 이용을 하잖아요. 예. 그래도 다른 사람의 차명을 이용을 해도 자 본인 그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제 그 이렇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뭐 이런 걸로 예, 이렇게 예. 거래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IP가 나오는 거예요. 이 IP가 아. 사용된 흔적들이 네. 다 추적이 되는 겁니다. 야. IP가 사용된 흔적들이 다 추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관계가 없어도 예를 들면 차명으로 했는데 그 차명을 내 통장으로 가져오지 않더라도 네. 예를 들면 내 스마트폰이나 내 컴퓨터로
한 IP 주소까지 다 확인한다. 다 확인이 다 되죠. 예. 그리고 만약에 뭐 저쪽에 이제 저 차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빌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직접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 이름을 빌려서 내 기기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추적이 되는 거고 만약에 설령 그게 아니라 내가 이진우 프로한테 야 내가 주식 에코프로비엠 못 사니까 너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좀 사가지고 갖고 있다가 나중에 주가 오르고 하면 그거 팔아서 차익 남으면 나눠 먹자. 나눠 내가 먹자. 좀 너한테 뽀찌 좀 줄게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추적이 다 됩니다. 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과거에 거래했던 패턴이라든지 담았던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유형들을 보고 예를 들어서 거래소 시간미에서 이진우 씨, 그 에코프로비엠 그거 사셨던데 그거 보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자기가 내게 아닌데 이거 사서 갖고 있잖아요. 당신 위증하면 한 방에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포렌식 다 해가지고 벌써 그런 그 계좌들 다 어느 정도 다 조사해가지고 어느 정도 파악된 상황에서 이렇게 그 개인별로 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할 수 없죠. 뭐 이렇게 뭐 자백을 한다든지 털어놓는다든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증권 계좌를 거래소에서 깔 수 있다는 걸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이게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게 금융실명제법에 근거가 있어요. 금융실명제법에 보면 사조의 금융거래의 비밀 보장해서 이게 법조문 그대로 아닙니다. 이게 법조문이 어려워서 제가 그냥 풀어놓은 건데 금융거래 정보는 보호를 해야 되는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여기 투자 매매업자, 투자 중개업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증권사가 보유한 고객 거래 정보 가운데서 거래소가 자본시장법에 근거해서 너네 고객 정보 내가 좀 필요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상 거래의 그 심리를 하려고 해. 그러니까 그 자본시장법 위반 그 혐의가 이 종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계좌가 의심스럽기 때문에 너네 그 계좌 고객 계좌 그거 좀 까달라. 그러면 이 증권사가 까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그 금융실명제법에 근거해가지고 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냥 다 까는 겁니다. 그렇군요. 까는 거예요. 혐의만 있어도 깔 수 있다는 뜻이네요. 그럼요. 그 상당한 혐의가 있는 그 계좌를 까야죠. 아무거나 까면 안 되죠. 이렇게 증권 계좌를 까고 그 다음에 현장 조사를 갑니다. 현장 조사를 가고 그 다음에 디지털 포렌식 동원하고 그 다음에 개개인별로 계좌주들한테 연락하고 소환하고 하면 이게 어지간한 사람은 그냥 사실대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뭐 거짓말하고 돌렸다가 뭐 헛소리 삑삑하고 아닌데요, 제 건데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하게 되면 일이 더 커지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그 뭐 글로벌 모니터의 김 대표라고 그 아주 인간성 더러운 그 선배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저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동원되게 되면. 다 그는 완전히 모르겠어요. 100% 다 잡아낸다고는 그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고 이제 들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거의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미공개 정보 이용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 어떤 어떤 종목을 그 심리 분석을 하고 그 어떤 의심 계좌를 까고 할 때 이게 시장 감시 규정 시행 세칙에 이상 거래 그 심리를 하는 경우에 이상 거래 심리를 위해서 진구하는 자료는 아래와 같다 하면서 이렇게 내놓은 예시입니다. 이게 이거 한번 보세요. 고객 계좌 원장 위탁자별 예수금, 입출금, 입출고 현황, 위탁자별 증권 보유 현황, 거래 내역, IP 주소 및 주문 입력 단말기 식별 정보
회원 고객 계좌 관리자의 인적 사항 와. 이런 것들이 통으로 그냥 다 포괄적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다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예. 그 자본시장 그만큼 자본시장 그 범죄를 뭐 우리 이제 투자자들은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자본시장 좀 범죄에 대해서 좀 처벌이 약한 거 아니냐, 조사가 약한 거 아니냐 하는데 예. 이런 어떤 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세칙이나 그 감시 규정상으로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렇게 조사를 그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 까면 다 나오는 거죠, 뭐.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저런 거를 하루에 수백 개 종목에서 저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네. 얼마나 하냐, 얼마나 자주 하냐가 예. 문제겠죠. 기술적으로야 다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봐도. 그렇죠. 어. 어차피 또 최종적인 조사는 다 인력이 이제 투입되지 않겠습니까? 예. 기계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예. 그러니까 뭐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걸 다 잡아내는 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렇게 그 좀 이제 인력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당연히 다는 못할 텐데. 좀 이렇게 주목되는 기업들 저렇게 에코프로처럼 엄청난 수주 공시를 냈다거나 갑자기 뭐가 확 올랐다거나 이렇게 뚜렷하게 이제 네. 좀 표가 나는 거.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하긴 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걸 공무원 보고 하라고 하지 말고 네. 잡아내게. 민자 고속도로 하듯이 예. 민자로 수사기관을 아웃소싱을 해서 뭐 개인정보 보호야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고 뭐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는 잡아낸 금액에 금액을 잡아내면 네. 저 이제 하신 분들한테 돈을 받아낼 거 아니겠어요? 그럼 버티는 이거를 거를. 이거를 7대 3으로 너희가 7 먹고 나라에서 3 먹자. 어차피 얘네가 안 했으면 들여다볼 여력도 없고 인력도 없었던 거. 예. 그런 업체들 뭐 여러 개 뿌려서 너희들이 각자 밤새워서 알아보고 이상하다 싶으면 절차 밟아서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그 과정에서 뭐 공권력이 필요하면 공무원 잠깐 가서 도장 찍어주고 네. 나머지 실무는 민간이 해라. 그 대신 민간의 운영비는 우리가 못 대주니 너희들이 찾아서 잡아낸 금액을 7대 3으로 먹든 8대 1로 먹든 그렇게 하라 그러면 일자리 나오죠. 잡아내는 확률 늘어나죠. 시장 깨끗해지죠. 네. 국고 늘어나죠. 네. 왜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때 현대차도 왜 공익 제보, 공익 내부자, 공익 제보? 네, 네. 공익 제보 이렇게 엔진. 하면 해서 그거에서 예를 들면 과징금 같은 거 받으면 너의 공익 결정적이었다. 그래서 확 10% 떼가지고 미국에서는 이렇게 주기도 그럼, 하고 하니까 예. 그런 거 있으면 정말 내부에서 장난치기 어렵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저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감독원이나 금융감독원이나 아니면 금융위 그 자본시장 조사단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자본시장 조사단에서 조사를 하면 예. 증선위 증권선물위원회로 보내서 거기서 징계 제재를 의결을 하기도 하고 예. 아니면 그 자본시장 그 조사단에서 자조단에서 그냥 바로 검찰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패스트 트랙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시급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사안. 네. 이 범죄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네. 증거 인멸이나 도주에 뭐 우려가 있다든지 예. 뭐 사안이 중요하다 싶으면 바로 여기 이제 뭐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하는 남부지검으로 바로 이제 보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물어보시던데 예. 그 어떤 기업에 계신 분인데 아니 미공개 중요 정보, 호재성 정보를 예. 이용을 해서 주식을 샀는데 이걸 팔아서 차익을 먹지를 않았다. 그러니까 매도해서 이익을 실현 안 했는데 네. 실현을 못한 상황에서 잡혔는데 그것도 문제가 이것도 되느냐? 범죄가 되느냐 그렇게 이제 묻는 분이 있는데 이것도 범죄예요. 그냥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매수하는 행위만 해도 범죄입니다. 그 여기 이제 자료에 좀 제가 좀 이렇게 적어 왔는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거래 상대방을 기망적 거래, 쉽게 말해서 거래 상대방한테 그냥 사기친 걸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거래 상대방이 이 호재성 정보를 알았다면 그 가격에는 안 팔았을 거란 말이죠. 아. 예.
그러니까 아니 에코프로비엠이 2조 7천억 SK 이노베이션하고 수주 공시 계약한다는 그 정보를 나도 알았으면 예. 내가 왜 거기 4만 원에 거기 시장에 매각을 합니까? 계속 예. 들고 있지. 그러니까 이게 정보 비대칭이 발생된 거예요. 회사 내부자는 자기는 그걸 알고 있으니까 예. 자기가 아는 정보를 활용해서 시장에서 거래 상대방을 기망해서 싸게 산 걸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망적 거래로 보기 때문에 매수한 그 자체만으로 그냥 이것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174조 위반으로 보는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악재성 정보도 마찬가지죠. 예. 내가 우리 회사에 대한 악재성 정보를 알고 있는데 예. 만약에 거래 상대방도 악재성 정보를 알고 있다면 이 가격에는 주식을 안 샀을 거란 말이에요. 이 악재가 터지면 주가가 개박살 날 텐데 뭐하러 이걸 삽니까? 그러니까 이런 악재성 정보를 모르는 그 상대방을 나는 알고 있으면서 기망해서 내 주식을 비싸게 팔아먹은 걸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호재성 정보를 가지고 주식을 산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예. 처벌을 하는 겁니다. 매도해서 이익을 실현하지 않았더라도. 예. 그래서 요거 조금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업에 계신 분이 그걸 또 물어봤다니까 사고 싶은 생각이 드셨나? 네. 그 다음에 입금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이렇게 보건데 그 유죄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동채 회장이 이런 그 회사의 중요한 그 수주 공시를 이용해서 본인이 그 주식을 선취매를 했다가 지금 잡힌 건이기 때문에 이동채 회장 포함해서 이 뭐 관련 임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동채 회장도 그 자리에서는 그 물러나셔야 될 겁니다. 지금 대표이사 회장인데 예. 뭐 지분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대주주는 하되 회사 경영 일선에서는 그 물러나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마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하나만 예, 맞죠. 하나만 여쭤보면 네. 그 유죄 가능성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기업에서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에서 공식 입장 아까 이제 자료 같은 거 냈었잖아요. 예, 예, 거기 네. 보면 아까 그런 문구가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물량이 많지 않다는 게 있던데 예를 들면 한 주만 사도 문제가 되는 건지 아니면 네.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물량이 많아야 이건 유죄로 본다. 그런 게 있습니까? 물량 이 어느 정도 그 물량을 샀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 그 다음에 부당이득 그 산출이 또 중요합니다. 부당이득이 그 얼마로 산출이 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거기서 뭐 한 10주 미만으로 샀다 그러면 예. 그 주가가 아무리 많이 올라도 그 10주에서 그 창출되는 부당이득이 얼마 안 되거든요. 예. 그러면 사법 처리를 할 때 그런 부분이 가만히 됩니다. 이 사람이 취한 부당이득의 예. 그 수준이 가만히 되기 때문에 뭐 세게 처벌을 하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입장문을 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까 이제 안프로 말씀하신 것처럼 총 발행 주식 수나 유통 주식 수 대비해서는 그 물량이 작다. 아니 그렇죠. 네. 총 발행 주식 수나 유통 주식 수 대비해서 의미 있는 수준의 물량이면 어마어마한 그거는 뭐 거고. 시간위에서 돌릴 필요도 없이 시장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아니 이거 뭐지 왜 어디서 이렇게 된 거지 당연히 그 신문 기사도 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총 발행 주식수 대비해서 그 임원 6명이 그 산다고 한들 그 사람들이 뭐 얼마나 거기 현찰을 때려봐가지고 그거를 살 수가 있겠어요. 그건 다 당연한 소리인데 지금 당국에서는 이 사람들 부당이득 규모가 지금 상당하다고 보고 있을 겁니다. 실제로 자 부당이득 자 제가 여기 자 검찰 수사 전망 부당이득의 금액이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잖아요. 네. 자 부당이득을 어떻게 산출을 하는지 그거 설명을 드릴게요. 예. 자 보세요. 자 요게 그 2020년 2월 3일 날 수주 공시가 나갔을 때입니다. 네. 요게 2020년 2월 3일 날 수주 공시가 나가니까 주가가 빡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그러면
이 수주 공시에 앞서서 정보가 생성됐을 겁니다. 이 정보가 생성됐다는 것은 예. 이노베이션하고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이 수주 계약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다. 예. 그래서 거의 타결됐다. 지금 1월 31일 날 서로 이거 도장 찍는다고 하더라. 네. 그러면 뭐 2월 초에 공시가 나가겠군 하는 게 이제 이게 이제 이 수주 공시에 대한 정보는 이 앞에서 생성이 되는 겁니다. 네. 이 정보가 이렇게 생성되고 나서 내부자들이 주식을 사겠죠. 예. 서로 뭐 수주 뭐 한 해 만에 협상을 하는 거는 그거는 정보가 생성된 게 아니고 예. 야 타결됐다더라. 그래서 몇 년간에 하고 거래 규모는 2조 7천억으로 하고 해서 지금 내일 모레 사인한다더라. 이렇게 되면 정보가 생성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정보가 생성되는 그 시점에 샀겠죠. 예. 그리고 2월 3일 날 공시가 되면서 11,000원에 공개가 됐겠죠. 네. 그래서 주가가 오르잖아요. 자, 그러면 이 임원들이 지금 알려지기로는 주식을 아직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안 팔고 갖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부당 이득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네. 이 앞에서 산 가격이 있겠죠. 매수한 가격이 있겠죠. 자, 그거는 거래소에서 아니면 자조단에서 다 조사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 거래 본인 계좌, 차명 계좌 다 까가지고 예. 언제 샀고 몇 주 샀고 취득 단가는 얼마고 다 계산이 됐죠. 예. 그러면 요 공시가 나와서 11,000원에 공개되고 나서 쭉 이렇게 올라가죠. 예.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그 최초의 그 최고가를 찍고 이렇게 여기서 꺾여서 이렇게 내려오죠. 예. 예. 수주 공시가 난 이후에 최초의 최고가를 찍은 2월 13일에 그날 종가인 89,500원 있죠. 예. 이거하고 이 사람들이 정보 생성 시점에 매수한 가격과의 차이, 이걸 부당 이득으로 보는 겁니다. 안 팔아도 안 팔아도 갖고 지금은 있어도. 그거보다 가격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지금 그렇죠. 그때는 30만 더 원이니까 올라갔죠. 이거는 더 올라갔죠. 더 올라갔죠. 더 올라갔죠. 그 네. 공시 때문에 올라간 주가라고 보고 저 첫 고점이. 예, 첫 고점이. 이 이후에는 네. 주가라고 하는 것은 많은 요소들에 의해서 그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그냥 이 공시 이후에 주가가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여기까지 가다가 여기서 꺾여 버렸다고 하면 네. 이 최초의 그 최고가, 고점. 최초의 최고가 종가 기준으로. 저건 재밌네요. 일본 기준이겠죠? 분봉 같은 건 아니겠지? 예. 그 일봉으로 최초의 최고가 종가 2월 13일 날 89,500원 하고 네. 이 사람들이 실제로 취득한 주가 하루에 한 방에 다 샀으면 바로 가격이 나올 거고 여러 날에 쪼개서 샀으면 가중 평균이 나오는 겁니다. 가중 네. 평균 취득가가 그렇게 하게 되면 자 이게 정보 공개 그러니까 공시 뒤에 최초 형성 그 최고 종가니까 대충 보니까 한 4, 5만 원대에 샀을 것 같아요. 예. 한 4, 5만 원대에 매수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4, 5만 원하고 여기 공시 뒤에 최초로 형성된 최고의 종가인 89,500원가의 차이를 계산하면 주당 39,500원에서 49,500원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 사람들은 주당 39,500원에서 49,500원 사이에 예. 차익을 본 걸로 보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부당이득을. 와. 그러니까 이게 뭐 작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예.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작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예. 제법 차익을 지금 본 걸로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그 이후에 최고가가 막 거의 50 몇만 원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그럼요. 올라갔을 때만 그럼요. 계산한다. 그것만 계산한다. 그 다음에는 왜냐하면 다른 호재로 올라갔을 수도 있으니까. 네. 뭐 저 회사는 꼭 그렇죠. 야. 그리고 그 고점에선 저는 안 팔았는데요라고 하면 그건 못 판 건 당신 잘못이지. 내가 당신 재테크까지 책임져야 돼. 그렇죠. 이거죠. 그리고 이 부당 이득 규모에 따라서 이게 지금 그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처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게 이 어떤 사람에 대한 뭐 어떤 형량을 정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부당 이득 규모가 50억이 넘으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때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이 아무리
범죄를 저질러서도 여기서 수긍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무조건 막 뒤에 올라갔다고 해서 이것까지 너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그 부당 이득이야라고 밀어붙일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 얼핏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그러면 4, 5만 원대에 샀는데 네. 저 사람들이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지금 주가가 떨어졌다 그래도 30만 원이 넘는 건데 네. 저 사람들 그 굉장히 뭐야 그 그래도 이익을 남긴 거 아니냐? 주당 뭐 한 4, 5만 원 그 부당 이득으로 계산하면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예. 그 이렇게 제대로 추징을 못하는 거 아닌가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예. 일단은 이 자본시장법상의 미공개 정보 이용 같은 경우는 음악에 다스리기 때문에 감옥에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옥에 실형받고 깜빵에 그 법무부 그 설립 학교에 바로 이렇게 수감될 가능성이 높고 부당 이득이 50억 이상이면 바로 무기징역까지 갑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차명 계좌를 매도하게 되면 이게 대주주 기준으로 양도세가 또 나오겠죠. 예. 그 다음에 이 부당 이득분에 대해서 추징도 들어가고 예. 이 재판하려고 그러면 변호사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 계산하면 이 사람들 돈 엄청나게 깨지게 돼 있어요. 세금 문제, 뭐 부당 이득 그 환수 문제, 그 다음에 가족들과 떨어져 가지고 법무부 설립 국립 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문제, 또 이런 거 저런 거 법률 이제 변호사 비용 문제라든가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혹시라도 이거 보고 야 그래도 남는 장사인데 저거 그냥 감옥에서 조금 썩고 나오면 예. 뭐 낫지 않나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이건 뭐 큰일 나는 겁니다. 이 인생 조지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상장 폐지 가능성도 있습니까? 상장 폐지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 조치가 들어갈 가능성이. 왜냐하면 예. 여기 이제 자료에서 조금 보시는 것처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이 아닙니다. 이게 자본시장법상의 그 미공개 정보 이용 그 행위를 해서 그 사법 처리가 되는 거는 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의 그 사유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올려놓은 거 이게 뭐 사유를 전부 다 제가 제시한 건 아닌데 이런 사유들일 때거든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 배임 아닙니까? 그런데 배임 제가 생각할 때는 배임죄 구성 요건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자본시장법상으로 미공개 그 정보 이용으로 처벌받는 사람을 이거를 그 배임죄 구성 요건에 넣어서 뭐 배임이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회사에 뭐 손실을 끼쳤다고 해서 무조건 배임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횡령 배임일 경우에는 상패 실질 심사를 받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저 횡배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요. 나머지 지금 규정상에 정해진 실질 심사 사유에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시장 조치는 이게 없습니다. 이게 시장 조치할 사안이 아닙니다. 시장 조치할 회장이 그럼 경영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회장이 뭐 경영에서 물러나지 않는 거는 그거는 뭐 자기 거치니까 자기 문제인 거죠. 그렇게 되면 뭐 계속 그 만약에 뭐 구속되면 구속되는 거고 불구속되면 회장 자리에서 재판 받으러 다니겠죠. 뭐. 근데 지금 뭐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 에코프로비엠의 주 거래처가 그 삼성 SDI하고 SK 이노베이션이거든요. SK 이노베이션이 특히 이제 많은 물량 거래를 하는데 SK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뭐 이렇게 그 ESG 같은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SK 입장에서 이 사건 때문에 야 그러면 에코프로비엠하고 거래를 끊어 그렇게는 못 하는 거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거래를 못 끊습니다. 이게 지금 양극재를 바꾸려고 하면
SK 이노베이션이 우리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양극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바꾼다고 하는 게 아니고 예. 납품처, 현대차라든지 포드라든지 이런 납품처하고 협의를 해서 그 최종적인 완성차 업체에서 컨펌을 해야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예. 이게 거기하고 협의하고 또 제품 테스트하고 이상 여부 계속 지속적인 테스트를 하는데 대개 뭐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끊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1년 뒤에 납품하는 그 물량은 에코프로비엠께 아니고 다른 거를 받자. 그러면 지금 해야죠. 지금 네. 다른 대책 네. 그 납품처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에코프로비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생산 능력이라든지 생산 경험이라든지 뭐 노하우라든지 그런 것을 똑같게 대체할 수 있는 그 회사가 없으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배터리 어떻게 바꿉니까? 배터리를 못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ESG다 뭐다 뭐 이렇게 하면서 네. 이렇게 그냥 조금 후지더라도 우리는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바꿔가지고 뭐 배터리 화재난다든지 뭐 화재는 안 나겠지만 하여튼 그 문제가 생기게 되면 예. 그게 오히려 더 그 주주가치 훼손인 거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SK나 삼성이 계속 거래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줘야 돼요. 네. 이동철 회장이 물러나고 거기 경영진들이 다 책임지고 물러나고 새로 물갈이하고 내부 통제 관리 시스템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외적으로 선언을 하고 그런 걸 해줘야지 SK나 삼성 SDI가 계속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만들어줘야죠. SK나 삼성은 지금 에코프로 BM하고 거래를 현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기서 유동채 회장이 계속 회장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뻗땡기고 있고 하면 굉장히 곤혹스럽죠. 그렇게 되면.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이 내부자 거래와 관련해서는 조치라든가 이런 게 회사로 가는 건 아니고 그 당사자한테 주로 집중돼 당연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당연히. 예. 회사가 아니고 여기는 다 개인들이 개개인별로 그 정보를 우리가 SK하고 2조 7천억 납품 계약한다는 정보를 그 직무상으로 알게 된 사람들이 예. 이렇게 산 거죠. 조사는 돼야 되겠지만 그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난 그냥 좋아 보여서 갑자기 샀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노코멘트를 하겠습니다. 노코멘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어요. 하여튼 그게- 사정이 있다니까. 더 궁금하다. 근데 이 그게 내부자 거래 이거는 네. 제가 보기에는 뭐 하루에 네. 뭐 정말 1,000건 이상 발생합니다. 정말 1,000건 이상. 많은 것 같아요. 많이 일어날 겁니다. 하루에 네. 1,000건 이상 발생한다고 보고요. 네. 예. 그래서 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적발돼도 운 나쁘다고 생각하고 다들 음. 확률상으로 보면 운 나쁜 거고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워낙 많은데 예. 그런 거죠. 그러니 결국 다 이제 이건 시스템으로 잡아야 되는 문제인데 진짜 이런데 이 내부자 거래는 진짜 AI가 필요한 것 같아. AI. 그리고 뭐 하는 회사인지 사업 보고서밖에 없는 회사 아무도 리포트도 안 내고 뭐 네. 주담이 전화도 안 받고 뭐 그런 네. 회사를 사고 판다는 건 그럼 뭘 기준으로 사고 팔겠습니까? 그냥 느낌? 회사 이름에서 풍기는 느낌? 그런데도 매일매일 거래량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느낌상 뭐 가지고 거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뭐 그런 거 아닌가 뭐 싶기는 하죠. 사실 전반적으로 뭐 바꿀 거 많죠. 2% 이야기처럼 뭐 저런 뭐 대형 기업에서 발생하는 저 사건은 약간 이례적인 측면도 있고 네. 대주주 오너인 회장이 저렇게 오히려 회장이 내부 임원들 이런 대형 수주 공시가 있을 때 내부를 단돌이 하고 네. 그 내부를 관리 통제해야 될 그 회장이 나서서 저렇게 자기가 먼저 저런 행위를 했다는 예. 그 자체는 저는 처음에 이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맞나 정말 이동채 회장이 그 이분이 그 어렵사리 그 상고 출신으로 그 주택은행에 들어갔다가 주택은행 다니면서 영남대 야간을 다녔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은행에다가 내가 야간대학 다녀서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대졸 사원 대우를 좀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은행에서 나갔다가 그러면 재입사를 해라. 그러면 대졸 대우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분이 좌절해가지고
그 은행을 나와가지고 그 안정적인 직장을 나와서 삼성을 갔다가 삼성에서 이제 한 5, 6년 일을 하다가 아 일이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그 공부를 해가지고 회계사 시험에 합격을 한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나름 굉장히 흑수저 그렇군요. 출신이고 예, 의지의 한국인이고 그래가지고 회계사 회계법인에 한 6년 근무하다가 나와가지고 뭔 회사를 하나 차렸다가 2년 만에 홀딱 말아먹고 예. 그다음에 새로 사업을 차린 게 뭐 환경 소재 사업, 그다음에 반도체 케미칼 소재 사업 같은 거 이런 거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2004년인가 3년도에 예. 그 정부에서 하는 2차 전지 소재 사업 컨소시엄에 이렇게 참여할 기회가 있어서 거기 갔다가 거기서 이제 제일모직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났는데 제일모직하고 일을 하다가 제일모직이 이 양반한테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양극재 이거 당신들이 한번 해보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기술 전수도 좀 해주고 회사 영업권 같은 거를 너한테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예. 이 양반이 그때는 뭐 양극재가 뭐 유망하다 그런 것도 잘 모르고 제일모직 같은 데서 뭘 준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덥석 받았다가 그게 지금 대박이 나가지고 오늘날 에코프로비엠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 인생 그 역전의 주인공이고 한데 뭐 하러지 이런 예? 이런 짓을 하는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돈이 보이면 흔들리나 봐요. 아 이거 야 너무 그냥 모르겠지 사람들이 알 수가 없겠지. 내가 예. 좀 사면 예? 예. 아무도 모를 거야. 티가 안 날 거야. 보통 조사 결과는 안 나왔으면 자기 계좌로 한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 명의로? 본인 걸로는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특히 차명으로 하니까 차명을 어떻게 잡겠어. 우리 방송 시작할 때 안프로가 차명을 잡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저도 잘 모를 때는 야 차명하면 못 잡지 그거는 어떻게 잡냐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죠. 시가미에서는 예. 차명도 할수 있을 거예요. 별 그 어려운 일도 아니랍니다. 차명 그럼. 잡는 것도 그렇게 뭐 그 난이도 있는 것도 아니래요. 차명도 얼마든지 그 잡아낼 수 있다고. 늘 가만히 있다가 여기서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이 상황에서 사냐 뭐 이러면 설명하기 쉽진 않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차명도 다 잡아낸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 계좌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계좌를 보고 가면 차명은 못 잡죠. 계좌만 그러네요. 보러 가면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다 훑는 거네요. 완전히 훑는 겁니다. 근데 지난해 네. 조사가 들어갔는데 왜 요즘에 다시 이슈입니까? 그게 당국의 조사라고 하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입금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늘 항상 이제 그 쌓여 있는 일들이 있고 이게 이제 시가미에서 조사하는데 그 의심 계좌가 또 얼마나 많지 않겠어요. 그 네. 일일이 다 고르고 그 다음에 일일이 다 이제 당사자들하고 이제 이렇게 그 뭐 통화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필요한 네. 사람은 또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조사도 하고 네.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이제 그게 지금 검찰에 넘어갔으니까 검찰도 이제 여기 이제 자조단에서 이제 현장 조사도 하고 예. 그 이번에 그 현장 조사가 좀 잘 됐나 봐요. 현장 예. 조사가 예. 저는 현장 조사를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뭐 현장 조사가 뭘까요? 좀 잘 되고 해서 그 이동재 회장까지 이렇게 그 포착을 해낸 걸로 그렇게 뭐 가서 뭐 예를 들어 휴대폰 같은 거 압수해서 보니까 다른 사람 걸로 로그인한 게 있는 거죠. 뭐. 그렇지. 그 디지털 포렌식까지 네. 하고 포렌식도 하고 예. 검찰 압수수색 하듯이 뭐 그럴 수도 하는 있고 모양이네요. 아니면 뭐 통화 기록이 있겠죠. 예를 들면. 예, 그 포렌식도 하고 하니까 그거는 뭐 빼박이죠. 포렌식 들어가고 하면 뭐 실제로 그 차명 거래를 했으면 완전 빼박인 거죠. 네. 뭐 참 에코프로비엠. 그래서 주식 시장만 보면 아 이거 주식 시장을 왜 만들어놨지?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요. 가만히 네. 보면 네. 워낙 불공정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근데 부동산 거래는 그런 불공정 거래는 없잖아요. 잘. 어쨌든 그러나 이제 주식 시장에 그런 또 거래들이 살아나야 네. 새로 창업하는 분들의 목표가 생기고 네. 그분들이 영원히 엑시트를 할 수 없고 M&A만 당해야 된다면 어떻게 창업을 하겠어요? 근데 그런 게 있으니까 어두운 구석이 있더라도 유지도 시키고 정화도 하고 하면서 있는 거겠죠. 금융이라는 게 진짜 양날의 칼 같아요. 그럼요. 잘 예. 쓰면 너무 좋은 거고 조금만 장난치기 시작하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 거래는 민자 수사단을 만들자. 어차피 공무원들은 잘 못한다. 저는 내부 고발자, 내부 고발자로 활성해. 네. 파파라치, 금융 파파라치. LH가 있었구나. 다들. 네, 맞아요. 있죠. 네. 저기 경영진 교체를 하게 되면 뭐 당국 부당이득 규모가 커서 이게 사법 처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차피 경영진 물갈이는 돼야 되는데 경영진 물갈이가 되면 이제 좀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이 이제 혼재해 있죠. 있겠죠. 예. 이게 영향이 전혀 없을 수는 없고 지금 그러나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뭐 굉장히 또 이 사건이 회사에 뭐 큰 뭐 영향을 이제 막 지속적으로 주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글로벌 모니터 김수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였던 3프로TV 하이라이트는 요건가요? 요거는 3프로TV 라이브가 지금 8시간 반이에요, 하루에. 그거 어떻게 다 봅니까? 그 중에서 다 보세요? 못 보죠. 네, 저도 못 봅니다. 그러니까 8시간 반 어떻게 우리도 다 못 봐요. 그래서 저희가 핵심만 요약해서 정리하는 서비스인데 오늘까지가 무료의 마지막입니다. 한 달 무료 지금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 오늘까지가 마지막이니까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보세요. 네이버에서 예. 3프로TV 하이라이트를 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죠. 예. 설 잘 보내시고 저희 또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트렌드와 동시에 발생하는 역 트렌드, 카운터 트렌드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은 오직 한 방향으로 보인다. 이런 한 방향으로 보이는 사고 구조를 가진 게 이제 캐시 휴즈 같은 직선적인 세계관에 거꾸로 만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거는 아닌 거죠. 그냥 한번 본 거죠. 예. 캐시의 중요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투자 신세계랑 강의하셨잖아요. 네. 10월, 11월에 녹화하신 거죠? 10월 말에 10월 말. 네. 2달 정도의 이격이 있는데 장은 그때 분위기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바뀌어 많이 있어요. 나왔죠. 네. 그거 주워 담고 싶은 말은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아마 보시면 뭐 그렇게 지금 상황하고 많이 다르시진 않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